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현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한 SPC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면서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 본인이 소년공 출신에다가 산업재해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 소년공 출신이면서 산재를 겪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공직생활을 하면서 현장 중심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가는 것도 더 그렇게 보이는데요. SPC는 22년, 23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올해죠. 올해 5월 달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현장 다녀오셨군요. 제가 당 을지로위원장이어서 현장에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1970년생, 그러니까 50대 여성 노동자가 새벽 2시 50분에 컨베이어 벨트 밑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윤활유를 뿌리다가 그렇게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명이 있었고 그걸 물건을 치워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네. 관리가 좀 안 됐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통계를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이후에 한 500건 정도가 이제 조사가 됐어요. 네. 여기에서 62건 정도가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유죄 판결이 지금 난 게 15건인데 다 유죄는 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실형이 1건밖에 안 났고 집행유예가 14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가 있는데 우리 재판부에서 너무 솜방망이처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이걸 질타를 하면서 비용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중시해달라.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조금 더 센 재판 결과를 바라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요,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예측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얘기잖아요.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제 노동 현장 너무 잘 하시잖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비용, 대가 이게 불균형성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SBC는 하루 12시간씩 이교대인데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8시간씩 3교대를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 기본 임금이 낮아서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총임금이 적어지기 때문 아니냐, 이 지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핵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산업 현장에는 이렇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작업장의 산재 이런 예방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이제 심야 근무한다든지 휴일 특근하면은 사실상 누군들 이렇게 8시간만 근로하고도 실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을 기업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을 수 있으면은 누구들 밤에 이렇게 12시간씩 일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지금 이제 임금 체계가 너무 양극화가 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SBC 정도면 대기업 아닌가요? 대기업이죠. 옛날에 삼립방이 여러 전신입니다.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파리바게트 이런 게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가 제빵업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제 그룹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워낙 이게 이제 참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이 경쟁력 확보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제가 이번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2002년도 그때 주 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합의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도 그게 주 5일제가 전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SBC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회장께서 좀 기업의 이윤을 좀 최소화하더라도 이제 네. 더 이상 이런 산재 사고 발생해 가지고 이런 아까운 또 생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행위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돼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짚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저런 부분이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뭐 이런 정부에서 부분에 할 그 것도 고민도 찾아야죠. 해주면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8시간씩 SPC는 이제 근무 시간을 바꾸겠다고 오늘 입장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진작 못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것도 비용이에요, 있겠죠. 비용. 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제가 그 아까 주 5일제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주 5일제 도입하려면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토요일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산업 현장에 특히 제조업 노동자 같은 경우는 내 임금이 삭감되니까 그때 완강하게 저항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금융공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좋은 임금 때문에 앞으로 주 4일제를 지금 희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교대로 하면 8시간 딱 일어가면은 12시간 임금보다는 임금 이제 삭감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언제 어떻게 감당하느냐. 근데 아무리 이제 비용이라도 사망이 반복되거나 재현되는 그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기업의 이제 이윤을 이제 대폭 줄여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최근 지게차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 영상을 보고도 격분했습니다.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임기 초에 노동계 문제로서 산재 사고와 더불어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엄단할 거로 보고 또 제도 개선도 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특히 민주당 정권, 진보적인 민주당 정권들은 역대 그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은 임기 초에 특히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가 하면은 보수 진영 대통령보다도 민주당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치 사회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전형적인 사회 개혁적 차원에서 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과거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다 말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접하는 그 감정은 남다를 거로 보여집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과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자를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책감사 폐지 또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이른바 지난 정부, 이전 정부죠. 이전 정부 때 일에 대해서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 등을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오랫동안 지적돼 온 사항이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이 공직자들이 자신의 소신과 또 나름의 창의력도 발휘된 가운데 이렇게 국민 실생활이라든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피동적이에요. 어느 때부터인가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집권당 때로는 야당의 공세에 의해서 이렇게 뭐 적당하게 대응하고 적당하게 수용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피동적인 그런 조직의 그냥 일꾼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한때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무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이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지금 요 근래는 일자리를 떠나요. 이런 공직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책 감사 부분에 대해서 가령 하나 예를 들면은 MB 때 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쪽의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
그렇지만은 이번처럼 또 이렇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엄청난 또 수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수재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한 60% 이상의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4대강 사업 관련 그 핵심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행태를 지난 정부 때에 뭐 그런 내용들을 감사를 통해 가지고 또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 역대 어느 정부든 정치권이든 이렇게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예 분위기 자체를 말살시켜 버렸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공무원들이 한 8개월치 손 놓고 있었어요. 네. 부처가 안 돌아가는 거 잘 알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하고 가자 이 메시지를 낸 거죠. 민 의원님, 그 관련해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정책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회계 감사 내지는 직무 감찰에 국한돼야지. 각 부처에서 고민해서 고심해서 한 정책을 나중에 사후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걸 평가한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불만 내지는 문제 제기가 계속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되냐? 법을 좀 뭐 감사원의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감사원이 공직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거 맞는데 감사원이 공직에서의 정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까지 하게 되면 감사원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실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무위에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가 파견돼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태양광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이력을 보니까 그전 정부에서 원전과 관련된 때려잡는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네. 원전 때려잡았다가 그다음에 또 태양광 때려잡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의 능력 여부로만 평가를 해야지 그것을 징계 여부, 또 형사 책임 여부로 판단을 하면 복지부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은 정말로 제한되거나 사실상 적용해서는 안 되는 그걸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또 뭉클어드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김면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그 세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난 한다면 한다, 해수부 이전 신속히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민생 행보, 민심은 어떨까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요 찬성이 61%고 반대가 20%로 찬성이 3배나 앞섰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타운홀 미팅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선하고 그리고 되게 진정성 있게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이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물론 소통 강화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경청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국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현장에서 듣고자 하는 그런 경청하는 이미지. 그런 데서 저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한마디로 핀셋 정치를 하고 있다. 핀셋 행정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좀 가려운데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강범위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분만 정말 핀셋처럼 찝어내서 대응하는 이런 정치 국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날 발표된 MBS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장관 인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에서는 뭐 소폭 1%포인트 하락한 걸 가지고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다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정체 내지 답보 상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초반대를 유지했다고 하는 거는 이런 모든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이런 민생 행보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민주당 전당대회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청래 박찬대 후보 막판 지금 스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그 오늘 저녁 2차 방송 토론회도 있잖아요.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박찬대 의원은 아우르는 리더십, 네. 네, 뭐 그래서 당정대 원팀, 뭐 안정적인 리더십을 말해왔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치고 나가는 리더십 이렇게 얘기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박찬대 후보 쪽에서 개혁과 관련된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어요. 굉장히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선명성을 하고 있는데 내란 특별법 발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집법 방해를 했던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이런 것들을 했어요. 내란 특별법들이 뭐 제가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뭐 이제 당의 지지가 높은 것들을 이제 치고 나왔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 선명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한 주제로 또 올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강선우 후보자 사태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이 결단을 촉구했던 박찬대 후보와 끝까지 감쌌던 네. 이제 정청래 후보 이 두 가지 모습이 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네. 결국 박찬대 후보는 민심의 눈으로 당의 확장을 꾀한다고 보면은 정청래 후보는 당심의 눈으로 굳히기를 네.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당원들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엄혹한 때 아닙니까? 트럼프의 이런 변수가 있는 이때, 네. 이럴 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당대표로서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방금 이제 민원 말씀하셨는데요. 두 후보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었잖아요. 강 후보는 결국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전당대회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당연히 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강선우 이 장관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였다면 큰 영향을 주지를 않았을 겁니다. 예, 강선우 후보자가 당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좀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네. 이 적극적 지지층들, 핵심 지지층들을 끌어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특히 이제 강정환이 여성이기 때문에 계획적 딸, 그쪽에서는 개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지지층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강선우 이 후보자가 이 탈락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자, 이 강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특히 핵심 지지층의 표심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제가 당내 깊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박찬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없는 역할, 즉 읍처마숙의 역할을 대신해 줬다 이렇게 해석이 될는지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핵심 지지층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 입법을, 박찬대 후보는 뭐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지금 친명에 이어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 당대표 경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상 지난주에 이제 좀 초반 열세였던 이제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두고 민심을 반영해서 자신이 총대를 맸다. 그 총대를 갖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수용해 줬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당 내적으로는 강선우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미안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민심을 중히 여기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갖다 더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네. 진정한 한마디로 맹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걸 지난주에 내보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네?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을 지키는 것도 민주당 우리 쉽게 말하면 고생 동고동락한 동지들을 잘 지키는 게 이게 우선이다. 이런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집권당의 매물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심을 존중해야 되고 일정 부분 야당하고의 협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연한 초반부의 입장이 있는데 이게 정청래 후보의 그런 갈록과 또 선명성이 좀 밀리다 보니까 네. 이분이 이제 45명 그 한남동 간저 가서 바리케이트 친 사람들 이거 제명하겠다. 이런 초강수 이제 카드를 또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저는 그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맹심을 갖다 강선호 장관 사태를 가지고 차출하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는 또 강단 있는 또 민주당의 또 대표로서 내란의 핵심 세력들을 특히 45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을 날려버리겠다. 초강수를 네. 뜬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밤에 이 토론에서 이게 집중적으로 양 후보 간에 이제 격론을 벌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보는 국민이나 민주 당원들이 뭐 그걸 판단하면은 뭐 8월 2일 날 결과는 네. 뻔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예측이시군요. 김면 소장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도 또어지고 있는데요. 대선 출마자 중진 의원에 이어서 초재선 의원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떤 전망인지요? 지금 뭐 당대표를 한 7명 정도 출마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차 분수령이 이제 본선은 몇 명, 4명이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한 거를 보면 여론조사 50%, 당내 당원 50%에서 5대5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가 4명 중 4명으로 올라갈 것인가를 지금 예단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한 2명, 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2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 윤 어게인에 대한 부분이 이번 정당대회에도 상당히 주요 아이템으로 지금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단절하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 정당대회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흥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이 국민의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이 전환기 씨를 둘러싼 이런 논란들 플러스 이런 거를 모든 걸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야당으로서의 어떤 동력을 이번 정당대회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찬성파와 탄핵파로 탄핵 찬성과 반대파로 나눠준 이상 이런 식으로 정당대회를 이끌어간다는 거는 저는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앞서 이제 장동혁 의원과도 얘기를 나눠봤고 방금 이제 김면 소장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늪에 빠진 모습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비윤계로 구성된 혁신이 또 구주류인 뭐 친윤계 간 갈등 이게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당 대표 후보자들의 역시 이제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작년 1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현재 거의 8개월 동안에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통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50년 넘게 집권을 한 그런 정치 역량과 능력을 갖다 살려서 국민들에게 다시 우리가 쇄신하고 자정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한 그런 야당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어요. 네. 안 그러면 뭐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라도 당이 신속하게 이 자리에서도 움직여버렸으면 우리 김 대표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4개월 동안도 또 역시 놓쳐버렸어요. 지금 비대위가 구성되고 핵심위가 또 구성돼 가지고 당의 자정 노력을 이렇게 변화와 쇄신을 위한 동력을 만들 그런 힘도 없고 또 그게 실천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우리 국민들도 알고 우리 당원들도 다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8월 22일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연 이 전당대회가 정말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혁신 전당대회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은 탄핵을 찬성한 니네들 정말 잘못했다. 네. 탄핵 찬성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그런 또 비상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우리가 납득시킬 수 있는 시간만 가지고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 이런 오판 세력들이 여전히 당의 영향력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네. 아니다 그거 국민 뜻에 그리고 이미 헌재 파면 결정나고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이미 심판했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세력들 간에 이렇게 이제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게. 네. 결국은 이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심판해야 되는 건데 1차 7명에서 4명 걸러내는 거는 5대5 그러니까 국민들 민심 국민 여론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반영이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8대입니다. 네. 당원 80%로 결정되는 이 전당대회 룰은 윤석열 대통령 때 당정 관계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에서 새 출발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 역시 기득권 세력들이 그대로 당을 또 장악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 이런 앞으로 우리 후보들이 더욱더 국민들의 뜻을 당원들에게 또 당이 전략적 사고를 위해서 파고들어야 될 일이죠. 홍영식 소장님, 만약에 전당대회가 당권 경쟁 탄핵 찬반 구도로 치러질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쪽보다도 반대했던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김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이 경선 룰 자체가 그렇습니다. 책임당원 80%, 국민 여론 20%인데 국민 여론 20%도 그냥 국민 전체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심에 의해서 결정이 닿는 이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위기를 봐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는 진영보다는 반대했는 진영이 우위가 아닌가. 네. 특히 그 대선 이후에 이 이탈했는 진영인 제가 볼 때는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쪽이 좀 더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아마 결선까지 갔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그 당시 많이 앞섰지만 책임 당원에서는 생각만큼 크게 앞서지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 내외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그런 상황에다가 이 대선 이후에 패배한 이후 책임 당원 중심으로 변화에 대한 어떤 요구가 분출이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만약에 탄핵 찬성과 반대하는 후보로 대결을 할 경우는 예상보다 큰 편차가 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께서 보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수는 어떤 겁니까? 일단 만일 이제 본선에서는 4명이 올라간다면 후보들 간의 어떤 단일화 여부겠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변수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어느 일정 부분 국민의힘의 지분을 전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요 좀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선에서는 당원이 80%란 말이에요. 그리고 20%도 당심 이 역선택을 반대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 심리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응답할 것을 보여준다면 한 100%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당원들 중에는 이 정말 진심으로 보수의 가치를 중요시해 갖고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여러 종교 단체에서 지금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번에 80%의 당원
표심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정말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보수의 정당의 당대표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8대2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족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병덕 의원님, 오늘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해서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 수사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특검 수사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특검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때 2022년에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어요. 이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년 본인들 대선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무상의 대가로 이제 그에 있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을 공천해주는 그런 대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 대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이 이제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말이 맞네 당해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과 공천이 실제로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 지시에 따른 윤상현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관여를 그 회의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사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경남에 있었던 또 다른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긴장하시겠지만 이것은 털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김면 소장님,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첫 강제 수사도 나섰습니다. 김 여사 자택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조만간 첫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명태균 선거법, 건진법사 알선 수재, 코바나 뇌물 이게 3가지 혐의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압수수색을 하면서 김 여사의 샤넬 신발 사진을 일일이 찍어왔다는데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그 이제 샤넬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비서가 와서 샤넬 매장에서 그 신발로 바꿔갔다고 했는데요. 그때 바꿔가는 신발 사이즈가 250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간에는 김 여사의 신발 사이즈는 260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신발 사진도 일일이 찍어갔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한마디로요. 국민들은 지금 내란 특검보다는 김건희 특검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6일 날 1차 소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팀이 물론 16가지 혐의가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혐의를 제대로 다 구명을 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김건희 특검팀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특검팀이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현안을 청탁한 과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데요. 또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성동 의원 간에 공개적인 또 설전도 있었고 이제 특정 종교 집단 다원 가입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좀 이제 영향력이나 비중 큰 우리가 상말로는 다막 큰 사람이라 그러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좀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건진법사를 통해 가지고 통일교 관계자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권성동 의원도 같이 이제 자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척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사실도 같이 옆에 있어서 들었고 그 통일교에서 이제 청탁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또 이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지금 현재 논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21년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 이제 권성동 뭐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핵심적으로 이제 영입하는데 역할을 했죠.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당내 이제 후보 경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 당원들 중심의 그런 그리고 국민들 참여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공정한 경선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통일교나 또 신천지 교회, 네. 뭐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날 그 여름에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또 이만희 그때 교주하고 자리를 했는데 자기가 그때 이제 윤석열을 들었다는 거 도왔다. 아니에요, 그 진짜? 얘기를 네. 구체적으로 들었다는 거고 또 통일교회에서도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통일교 이제 교인들이 많이 국민의힘 당원도로 가입한다.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그 중심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있었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저는 명확하게 뭐 사실 뭐 어떤 구체적인 또 뭐 증거 뭐 정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은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특검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금 영향력이 높은 그런 뭐 의원을 갖다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지금 압수수색까지도 하고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면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네. 홍영식 소장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소송을 건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른 시민들까지 소송에 나선다면 이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커 보이지 않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10만 명이 만약에 이 배상을 요구를 하면은 100억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책임당원이 23년 기준으로 약 150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문제는 국민들한테 꼭 민주당 지지층만 그 충격을 준 게 아니고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큰 충격을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근저에 오면서 직접 민주주의 이런 그 요구가 커지는 상태에서 민주당 지지자나 계엄을 반대했던 이런 시민들의 특성이 행동주의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배상을 요구하는 단계로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10만 명,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00만 명이 된다고 쳐봅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윤어게인을 이야기하고 부정선거 이번에 모스탄 다녀가고 나서 그 윤어게인인 그런 세력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데 과연 윤석열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그것까지 뭐 감수를 감당을 해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절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네. 이게 전번에 정교조 그 명단 공개했다고 조전혁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있거든요. 네. 김미연 소장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문수, 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게 반쪽짜리 당무감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후보 교체는 비대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 동의를 해준 이 비대위원들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없었고 또 최소한의 징계도 없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건 반쪽짜리 당무강사라는 이해가 나오고 특히 저는 여기에서 왜 아까 권성동 의원을 빠졌는지 쌍권이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권성동 의원은 왜 빠졌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은 뭐 본인도 고발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당 윤리위원회 건의가 된 거고요.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하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좀 듭니다. 민병도 의원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시한이 닷새 앞으로 왔잖아요. 네네. 우리 정부팀이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조만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미국 측 카운터파트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만나고 외교장관끼리도 만나잖아요. 마지막 총력전인데 최종 관건은 뭐가 될까요? 그러게요. 지금 이 협상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속이 부글부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맹 국가가 이럴 수 있나라는 지점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빨리 안정적으로 협상을 타결짓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소고기, 구글 지도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뭐 자동차 비관세 네.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주도권을 질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게 핵심인데요. 조선업 분야 같습니다. 네. 미국의 조선업이 이제 해양 강국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정말 해양 강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조선업이 엄청나게 취약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조선업을 현지로 이전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그리고 그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엄청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저희가 협상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국가대표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협상하러. 네, 그래서 지금 협상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국가대표들을 비난하는 얘기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처음 그 관세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 계속 협의 논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딴 사람도 아닌 이제 김용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통상해난 긴급 회의에서 이제 농축산물 같은 경우도 이 협상 품목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네. 기정사실화했잖아요. 뭐 그 전에 이미 뭐 대한민국 농축산 단체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부의 협상에 어떤 경우든 농축산물 시장을 미국에 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압박을 지금 정부 측에 가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대략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월 1일자로 이미 뭐 관세 25%를 못 박아놓고 미국의 그 대신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25% 때려버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뭐 대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해라. 그리고 대미 투자를 앞으로 얼마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조선업 협력 관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한국이 협조할 것인가. 네. 뭐 이렇게 세 축으로 이제 다 이 정리가 되는데 가장 지금 핵심 문제가 아무래도 농축산물 개방이에요. 네. 쌀과 이게 이제 소고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치력이 가장 크게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농축산 이 농민들과 축산 네. 농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이 관세 협상의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그 축산업을 시장을 개발하면 당장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걸 앞으로 정부가 이 커트를 갖다가 어떻게 또 소화를 해내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건 이제 국민들한테 좀 뭐 솔직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어려움을 고백하고 농축산 시장의 그 농민들을 갖다 설득 이해를 구하면서 그분들의 또 대책까지도 국민적 합의 속에서 네. 마련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 의원님, 우현식 국회의장이 조국 혁신당 전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찾은 게 이례적인데 광복절 특사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래도 그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들인데 네. 본인의 특사와 관련해서 그 얘기를 뭐 했다고 상상하기보다는 네. 우리 우원식 의장하고 조국
전 대표와는 굉장히 오래된 관계거든요. 과거 후원회장도 후원회장도 했죠. 했고 또 네. 혁신위도 같이 했고 네. 이런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이 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자리에서 뭐 본인 뭐 특사 얘기를 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잘 될 것이냐, 네. 개혁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조국 대표의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 검찰 아니겠습니까? 개혁이죠. 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여론으로 좀 볼 텐데요. NBS 조사에서 앞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조사 비슷한 수준인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장관 후보자 이 논란이 영향을 비교적 덜 준 건가요? 제가 보건들은 영향을 조금 미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소비 쿠폰 이런 거래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에 약간 상승세를 유지를 해왔는데 지난주에 정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사 문제나 장관 검증 논쟁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64%로 MBS 조사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지지율은 조금 아직은 아쉽습니다. 상승세였는데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야겠죠. 87년도 이후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1분기 갤럽 조사 1분기 기준으로 보면 평균 대통령 지지율이 58%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64%, 65%가 좀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 진보적인 민주당 계열들 대통령 분들 그 평균을 내면은 70.1%입니다. 해서 뭐 전체 역대 대통령보다도 이 진보 민주계 대통령의 지지율로 놓고 본다면은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김명수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 43%, 국민의힘 17%,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뭐 각각 한 2% 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역대 최저치로 지금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양당 지지율이. 네. 거기다가 지금 뭐 민주당 지지율은 뭐 고공행진까지는 아니라도 40% 초반대에서 유지가 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매주 지금 발표할 때마다 최저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래 당명 개명 이후로 지금 최저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형상은 계속 좀 유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정당 지지율의 그 심리적 마지노선인 15%를 내려갈 것인가. 지금은 제일 그 큰 관심사가 과연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우리 뭐 김성태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민의힘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서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가 바로 이 정당대회일 텐데 정당대회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